내년 봄엔 죽겠지. 꽃 피고 새 울면, 언 땅 녹아 땅 파기 쉬운 봄이 오면 우리 아들 고생 않게 내년 봄에 죽어야지. 복 많은 늙은이. 조영주. 어머니,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공여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으나 공여사의 가슴은 두 방망이질 치고 있었다. 갑작스레 밀어닥치는 무섬증으로 오한마저 느껴졌다. 침대에 누워 아침 체조를 하고 있던 공여사의 남편은 아내의 비명소리에 놀라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거실과 이어진 식당문 안쪽에 홍노인이 왼팔에 했던 석고붕대를 통으로 빼서 오른손에 들고 있었다. 홍노인의 그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 마냥 얼굴 전체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식당으로 들어서는 아들을 보자 홍노인은 통으로 뺀 석고붕대를 아들의 코앞에 들이밀며 즐거운 듯이 얼굴에 홍조까지 띄어가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범아, 이제 다 나았다. 공여사의 남편은 그런 홍노인을 보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신의 어머니 홍노인에게 몇 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순간적으로 몸을 획 돌려 식당을 나가버렸다. 그때까지도 주방에서 뛰는 가슴을 달래지 못하고 넋나가 있던 공여사가 남편의 큰 소리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공여사는 남편의 뒤를 따라 나가며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만을 반복적으로 되뇌었다. 공여사는 눈앞이 아찔함을 느꼈다. 그렇잖아도 높은 혈압을 약으로 달래고 있는 형편인데 시어머니의 이런 노망이라고 치부해 버리지도 못할 고집스런 행동들 때문에 매번 어지럼증을 탔다. 이러다 백수를 바라보는 노친네보다도 자신이 먼저 죽을 것 같은 좋지 않은 예감에 시달리곤 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못 견디게 아파서 당신 스스로 병원에 가자 하실 때까지 그냥 있어야지. 어떡하긴 어떡해. 이젠 더 이상 의사한테 미안해서 못 가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약간 고조돼 있었지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공여사는 입속으로 그래도 중얼거리며 남편 뒤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앞에 풀썩 허물어지듯 앉았다. 벌써 세 번째였다. 한 달 전 노인당에서 시어머니가 넘어져 팔을 다쳤다고 연락이 와 모셔왔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접질린 것이니 병원에 갈 필요 없고 침을 맞겠다고 우겼다. 침도 맞고 누런 치자떡도 붙여보았지만 밤이 되면서 시어머니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였다. 땅따란 외모 모양으로 부어오른 팔목이 파랗다 못해 뻘거죽죽 시커멓게 죽은 색이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밤에 종합병원 응급실이 을에 그렇듯이 시끄럽고 분주하고 모두들 바빴다. 팔부러진 백수의 노인네에게 줄 관심이나 인력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공여사는 시어머니를 보호자 의자에 앉혀놓고 물어물어 접수 창구에 접수시키고 차례를 기다렸지만 좀채로 차례는 오지 않았다. 병원치고는 몹시도 추웠다. 남편이라도 있으면 교대하거나 옷을 가져다 달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남편도 모임에 나가고 없었다. 얼마쯤 지나 엑스레이를 찍고 또 얼마쯤 지나 어긋난 팔목을 빼어 맞추었다. 석고붕대를 하기 전에 부은기가 빠져야 한다고 고종틀을 대고 초벌로 붕대를 감았다. 인턴이나 레지던트쯤 되어 보이는 의사가 응급조치는 해놓았으니 2주일 후에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라며 진료카드와 엑스레이 필름을 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일요일 아침에 시어머니는 부은기가 거의 다 가셔 헐렁해진 고정틀을 호기 좋게 빼버렸다. 이제 다 나았다는 것이다. 부러진 뼈가 일주일도 안 돼서 붙을 리가 없을 텐데 그것도 백수를 바라보는 노인의 뼈가. 식구들 모두는 그런 홍노인의 행동에 어이없어 할 뿐이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싶었지만 귀도 눈도 어두운 노인에게 소리질러봤자
자신의 목만 아프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깨닫고들 있었다. 식구들은 혀를 끌끌 차는 것으로 끝냈다. 공여사만이 안절부절 못하다 홍노인에게 달려들어 압박 붕대라도 다시 감아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자신만 더 고달파지리란 것을 공여사는 45년 세월 동안 몸소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지금은 안 아파도 조금 있으면 다시 부어오른다. 이것 안 매면 팔을 잘라야 된다 하며 엄포와 협박과 애원을 한꺼번에 해보았지만 홍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면서 다시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한 팔목을 부여잡고 홍노인은 엄살 아닌 엄살로 밤새 집안을 들쑤셔 놓았다. 하지만 일요일 밤에 바로 다친 상처도 아닌 묵은 상처를 쳐들고 병원 응급실을 찾는다는 것이 공여사는 몸서리치게 싫었다. 그런 공여사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다른 식구들도 묵묵히 홍노인의 성화를 그대로 묵살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며칠 전 종합병원에서 준 엑스레이 필름과 진료 카드를 챙겨들고 가까운 정형외과로 갔다. 의사에게 전후 사정을 말하고서 석고붕대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의사는 엑스레이 찍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고정틀로 뼈를 제자리에 맞춘 다음에 석고붕대를 하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는 석고붕대를 할 수 없다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또한 잘 듣지도 못한 홍노인의 귀에다 대고 열흘만 묵고 있으면 풀어주겠다고 열흘만 참으라고 어린아이 어르듯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주었다. 허나 일주일 후 또다시 고정틀은 홍노인의 팔을 벗어났다. 고정틀 없이 벌구둥이 맨팔로 나타난 홍노인에게 의사는 더 이상 부드럽지도 친절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러진 팔목이 제자리를 잡아 석고붕대를 할 수 있었다. 석고붕대만은 못 빼리라 여겼던 기대가 일주일 만에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이다. 밤을 새워 석고붕대 안에 솜과 가재를 당겨 제거한 틈이 손을 뺄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헐거워졌다. 홍노인은 잠 안 자고 밤새 자신이 한 일이 대견스러워 한시라도 빨리 믿고 의지하는 맏며느리에게 어린애가 응석을 부리듯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다. 홍노인의 생각은 그랬다. 팔은 부은기는 다 가셨으니 부었을 때처럼 고통스럽지 않고 손가락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팔에다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아 놔서 불편하고 어깨 쪽지도 뻐근하게 아프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돌덩이 속에 있는 팔의 가려움증이었다. 백수를 바라보는 98 노인의 피부는 말 그대로 마른 가마니와 같았다. 그러나 홍노인은 가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아집과 확신이 있었다. 내 팔은 다 나았다. 다 나아 아프지도 않은 팔을 불편하게 왜 초매고 있어야 하느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옷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깨끗하게 비벼 빨아야 했다. 거의 한 달이나 못 나간 노인당도 궁금한데 팔에 달린 무거운 돌덩이 때문에 목욕은 고사하고 세수도 맘껏 할 수 없고 옷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으니 자신의 팔목을 감싸고 있는 밉살스런 괴물같이 여겨진 것은 어쩌면 홍노인으로선 당연한 일인지 몰랐다. 공여사는 망연자실하여 넋놓고 화장대 앞에 주저앉아 거울 속의 늙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이보다는 조금 젊어 보이는가 싶지만 얼굴에 핀 검버섯하며 눈가의 주름이 영락없는 고희의 늙은이였다. 아직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그런지 남편과 공여사는 자신들이 늙었다는 생각이 별반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거울 속에 들어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저 늙은 여자는 누구인가? 전화벨이 울렸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 남편이 나리 엄마야 하며 전화를 건네줬다. 나리 엄마? 공여사는 잠깐 순간보다 더 짧게 나리 엄마가 누군지를 생각했다. 아, 며느리. 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전화를 건네받은 공여사는 송수하게에다 대고 땅이 꺼져라 한숨부터 내쉬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또 빼버렸다. 뭘요? 기부스를요?
공여사는 대답 대신 또다시 한숨을 내리쉬었다. 어떡해요, 어머니. 그래, 할머니는 지금 어떡하고 계세요? 아버님이 그냥 놔두라신다. 당신이 병원에 가자 하실 때까지. 안 돼요, 어머니. 그러다 안에서 염증이라도 생기면 그땐 정말로 절단해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갈게요. 송수화기를 놓으며 공여사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다. 며느리 말대로 안에서 염증이라도 생겨 정말로 절단하게 된다면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인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혈압과 눈의 난시로 인해 공여사는 자주 머리가 아팠다. 10여 년 전부터 진통제를 거의 달고 살다시피 하는 실정이었다. 얼른 진통제를 찾아 한 알 입에 넣고 나니 속에서 부글부글 부하가 끓어올랐다. 공여사는 송수화기를 우악스럽게 집어들었다. 시집 식구 중에 가장 만만한 막내 시누이에게 전화를 넣었다. 시어머니가 다치셨다고 여기저기 연락을 했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사고를 사다 먹인다, 닭발을 고하다 먹인다 하며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은 막내 시누이밖에 없었다. 다른 자식들은 안부 전화 한 번 없었다. 공여사 또한 그런 것들을 단념한 지 오래였다. 사실 알리고 싶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뒷소리가 귀찮아 지방 사는 큰 시누이와 외국에 있는 시동생한테까지 꼼꼼하게 연락을 했지만 막내 시누이 말고는 누구 하나 관심조차 없었다. 신호음이 들리고 바로 상대방의 반응이 나왔다. 나야. 언니. 웬일이야?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네 엄마 또 일 저질렀다. 엄마가? 또 무슨 일? 네 엄마니까 네가 와서 어떻게 좀 해봐. 난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언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어쨌다고? 어머니가 또 기부스 깨부셨다. 또? 막내 시누이도 기가 막힌지 잠시 동안 말이 없다가 곧 가겠다고 하고선 전화를 끊었다. 1시간 반쯤 후에 며느리가 나타났고 또 30분쯤 후에 막내 시누이가 호들갑스럽게 집안으로 들어섰다. 3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일에 푹 빠져 사는 딸아이의 늦은 출근에 맞춰 아침 식사를 건성으로 하고 막 설거지를 끝냈을 때였다. 아침마다 가는 에어로빅도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는 공여사를 보고 남편은 신경 쓰지 말고 운동이나 가지 하며 현관을 들어서는 며느리의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핀잔만 주고 나갔다. 그런 남편의 핀잔에 공여사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45년을 함께 살고서도 자기 마누라를 저리도 모를까 싶어서였다. 날이 엄마와 막내 시누이가 합동으로 홍노인 설득 작전을 폈지만 홍노인은 요지부동이었다. 점심때가 되어 일단 후퇴를 하고 간단하게 점심을 챙겨 먹었다. 점심 후 커피를 마시며 40대, 50대, 60대의 여자 셋이서 백수노인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오래 살면 자식들만 고생이라느니, 노인네가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된다느니, 긴 병에 효자 없다느니, 늙어 자식들 눈치 보이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된다느니, 유료 양로원은 어디가 좋다느니, 유료 양로원 들어가는 값이 너무 비싸다느니. 그래도 고모나 전 할 말 없어요. 당장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네 시어미 고생 누가 모르냐. 난 언니만 보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우리 언니 같은 효부가 어디 또 있는 줄 알아. 70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시집살이라니. 특히나 우리 엄마 같은 고집불통 노인네를 모신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공여사는 며느리와 막내 시누이의 다분히 아부성 짙은 말들이 어느 많지는 진실이라는 걸 알지만 당사자를 앞에 놓고 그런 말을 하는 그들이 못내 얄밉기만 했다. 됐어. 그만하고 다시 한번 설득해봐. 나리 엄마와 막내 시누이만 홍노인 방에 들어가고 공여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홍노인은 자고 있었다. 베개에 코만 댔다 하면 잠을 자는 홍노인을 보고 막내 시누이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참 복도 많다. 늙으면 잠도 없어진다는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저리도 잘 주무실까?
홍노인의 자는 얼굴이 사뭇 진지하다. 푸파거리며 투레질을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코도 곤다. 백발의 머리 틈새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듯 검은 머리가 제법 많이 나와 있었고 검버섯이 거뭇거뭇 피어있을 망정 피부도 백수를 바라보는 노인답지 않게 희고 뽀얗다. 이렇듯 달게 자고 있는 홍노인을 막내 시누이가 흔들어 깨웠다. 홍노인은 잠이 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앉았다. 홍노인은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을 움직였다. 집안을 쓸고 또 쓸고 닦고 또 닦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다못해 할 일이 없으면 거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라도 하지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홍노인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만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몸이 굳지 않는 비결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비척이며 일어나려는 홍노인을 내리 누르듯이 잡아 앉힌 두 여인네는 저녁 나절이 될 때까지 애원과 호소와 협박과 으름장을 반복하며 홍노인의 고집을 꺾어보려 애썼으나 결국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물러났다. 세월이 성큼 지나 두 달이 지나갔다. 그동안 홍노인의 팔목은 거짓말처럼 나아갔다. 비록 좀 삐뚤음하게 붓긴 했어도 전혀 통증이나 그 밖에 어떤 아픔도 호소하는 일 없이 그대로 홍노인의 팔목은 붙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으며 정말 연구 대상이라고 가족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사실 기적 같은 일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7년 전 홍노인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진 일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홍노인은 귀도 눈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밝았다. 치마에서 바람이 일 정도로 빠른 걸음걸이나 전혀 구부러짐 없이 고추 세운 허리하며 몸태 어디에서도 90이 넘은 노인네 티는 찾을 수가 없었다. 홍노인이 후지라는 트럭에 치여 다리가 완벽하게 두 토막으로 부러졌을 때 의사는 부러진 다리보다도 홍노인의 연로한 몸뚱아리를 더 걱정했다. 다리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안 쓰면 언젠가는 붓겠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노인들은 보통 폐에 고름이 차 사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뼛속에 받침대를 대는 수술을 해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번 사흘째 되던 날 홍노인은 원인 모를 혼수 상태에 빠져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누구를 막론하고 산소호흡기를 대지 말자고 했던 가족들 간의 약속을 공여사는 그때 지킬 수가 없었다. 90이 넘은 노인에게 산소호흡기를 안 댔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은 없겠지만 공여사는 홍노인을 그대로 죽게 놔둘 수는 없었다. 상주가 없었다. 공여사의 남편은 그때 마침 외국 출장 중이었고 시동생은 외국에 살고 있었으므로 당장 상주가 없었다. 물론 장손이 있긴 했지만 공여사는 남편의 부재 중에 심호상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홍노인은 급히 연락한 공여사의 남편이 오기도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루 만에 다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때부터 홍노인은 모범생 마냥 의사의 지시를 따랐다. 홍노인은 하루 온종일 가래를 뱉어 폐에 고름이 차지 않도록 했고 다리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나아가는 것 같다고 했다. 모든 이들은 그것을 홍노인의 삶에 대한 애착이 빚어내는 기적으로 여겼다. 그러나 병상에 누운 지 달포가량 지나고부터 홍노인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늙으면 뇌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공간에 물이 찬단다.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공간에 차 있는 물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치료 방법은 오직 수술로 물을 뽑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90이 넘은 노인의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홍노인은 이제까지 90이 넘도록 그 흔한 감기조차도 걸리는 일이 드물 만큼 몸이 아파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다. 남편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할 수 없이 의사들은 수술을 강행했다. 그러나 홍노인은 우려를 단칼에 베어버리듯 수술실을 나오는 즉시 가족들의 얼굴을 다 알아봤다. 그런 홍노인의 믿기지 않고 무시무시한 기적을 보고
의사들은 평생 연구해도 모자랄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홍노인은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몰락한 양반집의 3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맞손녀를 더없이 귀히 여겼다. 그녀는 부엌의 아궁이 앞에서 타버린 재를 공책 삼아 업문을 익혔다. 비록 글자를 읽고 쓸 줄은 몰랐으나 동생들이 공부하는 천자문을 귀동냥으로 얻어듣고 줄줄 외울 정도로 영특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런 그녀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했다. 하지만 찢어지게 궁핍한 생활 때문에 그녀는 9살의 어린 나이에 밥술이나 먹는 어부의 집에 민며느리로 보내졌다. 그녀보다 10살이나 많은 그녀의 남편이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제 막 피어나는 19의 어린 꽃송이였다. 그녀가 청상이 된 그 다음 해인 1919년은 3일 만세운동으로 온 나라안이 술렁거렸다. 그녀도 소극적이나마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만세운동의 참여로 일경들에게 약간의 고초를 겪었으나 거기서 만난 엇비슷한 연배의 한 청년과 타지로 도망침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개화바람이 거세게 일었고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였지만 전통적인 유교 사상도 뿌리 깊어 여자의 재혼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청상 과부가 된 그녀를 동정하는 쪽이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는 소출이 없던 그녀였으나 청년과의 사이에는 5남 3녀라는 많은 자식을 두었다. 그러나 생때 같은 두 아들을 돌림병으로 한 해에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새도 없이 남편보다 더 의지하던 맏자식마저 태평양 전쟁의 학도병으로 빼앗기고 말았다. 휘몰아치는 태풍과도 같은 해방과 6.25가 급기야는 그녀의 반세기 인생을 부셔버렸다. 전쟁 중에 남편과 딸 자식 하나를 더 잃어버린 그녀의 인생은 말 그대로 20세기 초반 역사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그녀의 삶은 세상의 변화와는 무관한 소시민으로 자식의 출세에 따라 자신의 위치도 조금씩 바뀌는 한 명의 작고 가냘픈 여인네로 세월과 함께 늙어갔다. 어쩌면 홍노인이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여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삶이 역사의 흐름에 끼었다기보다는 역사가 홍노인의 삶에 끼어 흘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겨울은 가고 만물이 눈을 뜨는 이른 봄 어느 날 아침 공여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실로 나와 신문을 찾았지만 신문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주워들던 공여사는 갑자기 엄습하는 섬뜩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대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공여사는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신문이 없어요. 공여사의 엉뚱한 호들갑에 남편은 뒤척이던 몸을 일으켜 앉았다. 무슨 소리야? 신문이 없다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피곤하신가 보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침부터 수선을 떤다고 핀잔을 주며 다시 누우려는 남편의 팔을 잡아 일으키는 공여사의 손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왜 그래? 얼굴까지 하얗게 질린 공여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10년이 넘게 신문 안 들여놓으신 적이 없었어요. 다시 주무시더라도 신문은 들여놓고 늦잠이 드시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한숨을 돌리고 이성을 되찾은 공여사는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어머니 방에 좀 가보세요. 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남편은 단숨에 홍노인의 방으로 달려가 방문을 열어 젖혔다. 그곳엔 너무도 어여쁜 꽃띠 처녀의 얼굴을 한 여인이 편안히 누워 있었다. 얼굴의 주름살은 간 곳 없이 활짝 펴져 있었고 핏기 없이 뽀얀 얼굴은 마치 20살 처녀를 연상케 했다. 반듯하게 누워 겨드랑이까지 이불을 덮고 온화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는 듯한 홍노인의 주검을 바라보고 있자니 방 안으로 선뜻 발을 들여놓을 수조차 없을 만큼 분위기가 평화로웠다. 영원히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던 철옹성처럼 굳건하게 누구보다 오래 살 것 같던 노인이
노인이라는 생각조차 허용되지 않을 만치 건강했던 노인이 의사들이 연구 대상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내장기관이 깨끗하고 건강했던 노인이 갑작스레 찾아든 저승사자의 방문에는 옴짝달싹 못하고 따라가야만 했었나 보다. 하루하루 세월 가는 것이 홍 노인에게는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었을 것이다. 새록새록 변해가는 세상을 등지려니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억장이 무너지도록 억울하고 분했을 것이다. 입으로만 죽어야 된다, 죽고 싶다를 외칠 뿐 사리에 대한 끈질긴 미련이 온몸에 철철이 감겨있던 백수를 바라보던 노인이 종국엔 백수를 채우지 못하고 삶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다. 내년 봄엔 죽겠지. 꽃 피고 새울면, 언 땅 녹아 땅 파기 쉬운 봄이 오면 우리 아들 고생 않게 내년 봄에 죽어야지. 를 20회 가까이 읊조린 끝에 홍노인은 정말로 꽃 피고 새우는 따뜻한 봄날에 양지 바른 언덕 위에 묻혔다. 삶의 끄트머리에서 가느다란 사리의 끈앞을 질긴 고무줄 느리듯 위태롭게 잡고 버티던 복 많은 늙은이.